어느 날 밤, 한 딸이 어머니의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어머니께 그런 일을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웰다잉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장비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의사들은 전문 용어로 설명하며 가족들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모든 치료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모든 치료를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멈추고 편안하게 떠나보내드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의료진들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가족들이 선생님, 끝까지 치료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평온하게 떠나보낼 수 있을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려하십니다. 괜히 불길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마음이 평온할 때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을 이제는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어떻게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뒤처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온갖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고, 의료진도 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몇 달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밝은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고 각종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소리를 내는 곳에서 말입니다. 가족들은 면회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고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우리 몸은 생명이 다할 때가 되면 스스로 그 과정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먼저 외출이 어려워지고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점차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하고 물도 잘 못 드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서서히 수분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서 걱정하십니다. 물도 못 드시는데 어떻게 하지? 수액이라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억지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의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것은 자연이 준비한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집니다. 그런데 이때 수액을 계속 주입하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함께 돌아옵니다. 호흡이 어려워지고 몸이 붓고 가래가 끓는 소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는 계속해야 하지만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는 때로는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 중에서 근본적인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단순히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희망사항을 분명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어떤 치료는 받고 싶고 어떤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만 작성해두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와도 구체적으로 상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산소는 사용하되 기계호흡은 하지 않겠다. 혈압이 떨어져도 승합제는 사용하지 않겠다.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겠다. 의식이 없어지면 인공영양은 하지 않겠다. 탈수가 시작되면 수액은 투여하지 않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문화가 강해서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도 억지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떠나보내드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 색깔이 변하고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호흡도 깊었다가 얕았다가 하면서 불규칙해지고 때로는 잠깐 멈추기도 합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반사작용이 약해져서 분비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통증에 대한 반응도 줄어듭니다. 임종기에 많은 분들이 갈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과정과 함께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안을 촉촉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수분을 공급하면 체액이 온몸에 고이고 폐에 물이 차고 배에 복수가 생겨서 호흡곤란과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이 마르면 젖은 거즈로 살짝 닦아드리고 자세를 바꿔드려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불안해 보이시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정제를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손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려드리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돌봄입니다. 비싼 장비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담긴 작은 행동들이 더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만약 집에서 평온하게 임종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족 모두가 119에 신고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의료진들은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응급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비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 이런 응급처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119에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병원으로 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인 준비도 함께 해두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계약, 유품 정리 방법, 연락해야 할 친지들과 단체들, 은행 계좌와 상속 관련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두면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복잡한 일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를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으로 유명한 불교 승려셨는데 이분은 곡기를 끊고 조용히 열반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생 수행자로 살아오시면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몸의 요구를 억지로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김학철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이자 정치하셨는데 이분도 임종을 앞두고 스스로 물만 드시며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답게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선택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히 준비한 과정을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으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치료는 거부하되 통증을 덜어주는 처치는 허용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숨을 쉬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돌봄입니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려면 가족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유언장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유산 상속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리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임종을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는 혼자 두지 않는 것,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은 중환자실에서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각종 기계들과 의료진들이 계속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에서의 임종은 이 3조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곁에 있을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완화의료와 재택 호스피스입니다. 완화의료는 통증을 조절하고 호흡곤란을 완화하며 불안을 줄이는데 전문화된 의료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택 호스피스는 이런 완화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약물을 제공하고 가족들에게 돌봄 방법을 알려줍니다. 평온한 죽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나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압박감이 종종 의미 없는 치료를 무한정 연장시키고 마지막 작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최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은 생명을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에 맞추어 마지막 시간을 설계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최선입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하셨던 분이라면 마지막에도 그런 방식으로 떠나보내 드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행위는 거부하고 싶은지, 어떤 결정은 가족에게 맡기고 싶은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장기 기증은 할 것인지, 화장과 매장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같은 내용들을 차근차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록들은 가족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의료진에게도 이런 기록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만 하면 의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가치관과 희망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자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고 가족회의 기록이고 완화의료 의뢰서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마지막 순간은 병원 시스템의 언어로만 채워집니다. 각종 수치와 검사 결과와 의학 용어들로 가득 찬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할수록 마지막은 사람의 언어로 채워집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로 가득 찬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평온한 죽음을 위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몇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미리 작성해둔 몇 줄의 문장과 가족들 사이의 합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와 손의 온기로 채워진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알람 소리와 눈부신 조명 아래서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은 임종을 앞둔 몸을 서서히 준비시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의식의 범위가 좁아지고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면서 평온한 출구를 만들어줍니다.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고통만을 덜어주는 쪽으로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여러분의 마지막에 대한 가치관과 원칙을 분명한 언어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치료는 받고 싶고 어떤 치료는 받고 싶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과 유언에 관한 정리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막상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응급처치나 과잉치료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수와 단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평온한 죽음의 열쇠입니다. 억지로 수액을 넣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마지막 순간의 방식이 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분들은 떠나는 순간에도 같은 철학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셨던 분들은 마지막에도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평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고마웠던 사람들과 미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아직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말들을 정리해 보시고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죄책감 없이 나를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은 치료와 받고 싶지 않은 치료를 분명히 해두었으니 가족들은 내 뜻에 따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평온하게 작별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준비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나면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선명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매일매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들도 줄어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준비를 환영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의향이 분명하면 의료진도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준비가 확산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의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여기에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종이와 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된 삶이 아름답듯이 준비된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